네, 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신효섭 앵커 대신해서 진행합니다. 저는 이상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주지 문 앞까지 찾아가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을 당한 더 탐사가 이번에는 한 장관의 집 주소 일부를 공개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더 탐사를 겨냥해서 강한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도본부 한라인 오늘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념사상 조치를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집단 스토킹이자 보복 협박 행위이며 가족에 대한 감금 범죄 행위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는 자택 주변에서 탐문 취재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집을 찾아가고 또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 인터넷 매체 더 탐사를 둘러싼 이번 논란, 결국 윤 대통령까지 나선 것 같은 모양입니다. 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 어제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이 더 탐사를 겨냥해 했다는 말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매체 더 탐사는요, 지난 27일 한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서 한 장관에게 취재를 요청하면서 벨과 도어록을 누르고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는데요. 여러 언론 보도들과 여권 고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말미에 법무장관 자택을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더 탐사를 비판했고요. 네. 또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 이렇게 반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국무회의 한 장관도 참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자리엔 한 장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에 한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전해지지 않았고요. 한겨레에 따르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로 더 탐사를 예로 들었다면서 더 탐사 스스로 한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에 대한 보복성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허용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보겠느냐는 취지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역시 연일 더 탐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이 민주당이 더 탐사와 공범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이채린 기자. 네, 어제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의 공범자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더 탐사와 협업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걸 비판한 건데요.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김 의원을 향해선 습관적 거짓말을 훈장처럼 달고 민주당 대변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 더 탐사를 향해선 언론의 탈을 쓰고 언론의 자유란 이름을 팔아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일삼는 무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해 어제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들도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의 탈을 쓰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을 팔아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일삼는 무리가 드는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묵고 할 수 없는 폭력이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분명한 도전을 하고도 한마디 사과도 없는 이들이 뒤에 혹시 민주당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탐사는 청담동 술자리의 거짓 선동,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무단 공개, 한동훈 차량 스토킹 등 행포를 넘어 중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입니다. 지금 즉시 구글은 범죄 폭력 선동을 일삼는 더 탐사를 퇴출하고 수익 창출 및 방송 정지를 넘는 계정 폐쇄의 엄단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엔 한 시민단체가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가세한 민주당 의원 8명을 고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고위 회의에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장경태 최고위원과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말한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8명을 허위사실 유포 및 공모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건데요.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의원실에서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강압적 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시민단체가 지적한 장경태 최고위원과 김성환 정책위원장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진짜? 나 아이 다 막아놨어. 나는 못해. 대통령이 왔어 어제를? 왔어.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 내기와 야바이 국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깊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그 시기에 7월 19일, 7월 20일 그 사이에 떳떳하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선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탐사를 둘러싸고는 한 장관 자택 방문에 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죠, 한지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더 탐사가 경찰로부터 한 장관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며 네. 긴급 응급조치 결정문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결정문에는 한 장관의 자택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결정문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더 탐사 측 기자와 한 장관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탐사 측은 일부 정보를 검게 가렸지만 한 장관의 주소 일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더 탐사 측은 결정문 사진과 함께 한동훈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하게 임하길 바란다.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 경호업체로 이용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며 경찰의 접근 금지 결정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더 탐사 측이 한 장관의 자택을 방문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아파트의 동, 호수 그대로 노출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주소가 그대로 노출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탐사 측이 이 서류를 받게 된 거에는 경찰의 실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더 탐사가 경찰로부터 받은 서류가 스토킹 행위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밝혀진 건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는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는 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등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행위자에게는 내용과 기간, 불복 방법 등이 적혀 있는 긴급 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거나 구두로 그 내용을 통보하게 돼 있다는 건데요. 네. 뉴시스에 따르면 한 경찰 관계자는 착오로 잘못 전달했다면서 가해자가 조치에 항고할 경우 접근 금지를 당한 이유를 알아야 하기에 피해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결정문을 같이 보냈는데 매뉴얼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는요. 앞서 더 탐사 소속 기자에게 내려진 한 장관 수행 비서에 대한 접근 금지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서 더 탐사 측이 접근 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낸 항고 이게 이제 기각된 거죠. 네, 대법원에 따르면 더 탐사 소속 A 씨는 지난 8월 중하순과 지난 9월 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장관 자택까지 한 장관 차량을 미행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1심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요. 더 탐사가 이에 불복해서 항고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네. 더 탐사가 재항고를 해서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요. 대법원은 잠정 조치 결정은 정당하고 법률 위반이 없다고 했고요. 이에 따라 더 탐사 소속 A 씨는 한 장관의 수행 비서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 한 장관 근처에 갈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에서는요. 더 탐사 소속 기자의 휴대전화를 분석 중입니다. 어제 강진구 더 탐사 대표가 경찰이 스토킹 혐의가 추가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제출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강 대표는 한 장관이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설정해 넘겼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동안 검찰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걸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27일 더 탐사 취재진 5명이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한 장관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 주거 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한 장관이 고발한 이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에 더 탐사에서 내려질 형량 절대 가볍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 많죠. 네, 앞서 언급된 이 공동 주거 침입 그리고 보복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된다면 약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약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네. 조선일보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이 공동 현관 출입에 불법이 드러나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되고 이 형법상 주거침입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합니다. 또 단순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에 2분의 1을 가중하게 되면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특정법제 가중법상 보복범죄 가중 규정인 면담 강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네. 이 두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엔 가장 중한 형기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형법에 따라서 예. 공동 주거 침입 혐의 형량의 2분의 1을 다시 가중하게 되고 예. 결론적으로는 6년 9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12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는 이제 수사 상황 이제 결과를 좀 지켜보고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먼저 김병민 최고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더 탐사를 둘러싼 이번 논란, 먼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 위원님? 취재를 비인자한 정치 폭력 행위다, 이렇게 규정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주거에 관련된 한 가지 문제뿐이 아니고요. 예. 얼마 전에는 한동훈 장관을 미행했다, 이런 논란이 커진 바 있었고 또 더 탐사 김의겸 대변인과 협업으로 알려졌던 예. 청담동 술집 논란 같은 경우도 이미 거짓말로 다 밝혀진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대통령 선거까지 거슬러 가면 예. 그땐 열린공감 TV라는 이름에서 활동들을 했는데 그렇죠. 그땐 윤석열 후보 이 노모에 대한 주택으로 자택까지 찾아가서 취재를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노모뿐만 아니라 그때 양 검사라고 하는 그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핵심적인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네네. 여기에 치매가 걸린 94세 노모에 대해서 취재를 빙자한 방식으로 접근했다가 상당히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법정 내용에서 불법의 행위로 이 같은 일들을 정당화하기 시작한다면 이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진정 취재를 위한 알 권리를 얻기 위함인지 아니면 이 유튜브를 통한 돈벌이 혹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지에 대한 이 본말이 전도된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예. 한번 분명히 선을 긋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정욱 교수가 보시기에 이 취재 형태, 행태, 이건 어떻게 이해를 더 탐사의 취재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하지만 대통령의 말씀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면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유가 과연 정상적인가, 이 말씀 맞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주거 침입한 것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다, 이 말씀 다 동의합니다. 네. 제가 볼 땐 이것을 미리 선행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찰총장 당시,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일 당시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현관에 있는 벨을 계속 눌러대고, 그래서 그것을 못 이겨서 나왔을 때 문을 열고 기자들이 취재라는 관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위 20대에 있는 딸 오피스텔 앞에 가서 밤 11시에 기자들이 취재라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때 검찰총장이었고 검사였던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 제기한 적이 없었죠. 저는 미리부터 이런 원칙들, 동의나 잣대를 댔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더 탐사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탐사도 잘못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본인 스스로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행위가 무지하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들은 소위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조국 전 장관에게도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일한 잣대를 만드는 새로운 기준이 이번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처럼 더 탐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안팎에서는요, 한 장관의 당대표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더 탐사를 정치 깡패에 비유한 한 장관의 발언에 정치를 잘한다고 평가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인지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성중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깡패다 이렇게 또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치를 잘 하신다니까요. 정치적 용어로는 굉장히 아주 탁월한 훌륭한 표현이었습니까? 분이죠. 네. 예. 사실 그 정도로 표현을 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일각에서 지금 차기 당대표로도 거론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 총선에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 활동한다면 굉장히 그 정치적 자산을 한꺼번에 많이 갖추고 출발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이고 이 전도가 유망하다고 보죠. 국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하면서 그 안정감 또 명쾌한 논리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 무게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설, 전당대 대표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뭐 동의를 구하는 것 같은데 이제 대표 당 차출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 있는 인사들이 얘기를 꺼낼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의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엇갈릴 수 있겠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동훈 장관이 먼저 나서서 이른바 민주당 인사들에게 정치적인 공세를 가하는 모습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향해서 상식에 어긋나는 혹은 사실과 정반대에 있는 내용들을 프레임을 씌우듯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싶어도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맞서 싸우는 행동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 지금 벌써부터 정치 얘기를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순간 오히려 야당으로부터 정치 공세의 빌미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좋은 자질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에 관한 부분들은 당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 설까지 나오는 거는 이유를 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승민 전 의원의 능력을 갖다가 예를 들어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마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내년 5, 6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으면 뭐 권영세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2, 3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2, 3월 전당대회를 하려면 전 적어도 12월 달에는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12월에 나오게 되면 이건 정확히 윤 대통령의 윤허하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윤허를 했을까라고 하면 윤 대통령의 측근들을 소위 공천하려고 하는 과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당 내부에 좀 분열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이 이 문제 관련해서 그렇게 무리하시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오히려 5, 6월이 됐다라고 한다면 전 내년 한 2, 3월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잠시 후 대법원에서는 과거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이는 앞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 위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인데요.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사건 관련 과거 발언들 잠시 듣고 오시죠.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제는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진상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구속 기소까지 됐는데 이거는 진상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고 검언유착의 한동훈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수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좌천까지 시켰고 아무것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당사자이죠.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투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사법 리스크도 점점 더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와 측근들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이 검찰의 수사 점점 빨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채린 기자.
네, 특히 검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요, 2014년에서 2015년까지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50억 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비용 및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이라고 명시된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해당 문건은 대장동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지난해 9월보다 1년 5개월 전인 2020년 4월에 작성돼 대장동 관계자들 사이에 오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 측의 연루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확인된 것,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예. 2020년 4월 28일자로 작성된 5장 분량의 이 문건에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이 대장동 관계자 A씨로부터 남 변호사에게 자금이 넘어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됐다고 하는데요. A씨는 2014년 5월 8일 현금 4,200만 원을 시작으로 2015년 4월 3일 1억 1,000만 원 수표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50억가량을 건넨 것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당 문건에는 자금 거래와 관련해서 남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에게 현금이 전달된 것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가 자금 조성을 제안할 때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했다고 했다.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예. 또 해당 자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로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를 했죠. 네, 조선일보 역시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문건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새로 개편된 검찰 수사팀이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남욱 변호사의 부탁으로 4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조달했던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가 2020년 4월 남 변호사에게 보냈던 내용 증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해당 업자가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미 대장동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언급한 사실은 이 앞서 언급했던 서울신문의 보도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 이처럼 검찰이 대장동 관계자 문건을 확보한 걸로 알려지면서 앞서 물증을 통한 혐의 입증을 자신한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요, 이미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죠. 예. 남욱 변호사는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대해서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상세하게 증언했는데 남 변호사는 정확하게는 선거 자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부 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대선이 아니라 경선이라고 한 건 이유가 있나요?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네, 듣고 오신 이런 진술들을 뒷받침할 물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검찰 수사는 3인 성호라고 반발했던 이재명 대표 측의 대응도 달라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앞서 이재명 대표 역시 1원 한 장 받은 일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오기도 했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1개 받은 게 없습니다.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수차례 저와 가족들의 계좌를 검찰이 확인했고 그리고 이미 계산 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출처도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것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쇼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 보면 검찰이 확보한 이 문건에 이 선거 자금이란 말이 이제 명시가 돼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2021년도 얘기가 아니라 2014년도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남시장 재선이 되는 과정인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공산당 등에 대한 욕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녹취록을 보게 되면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예. 왜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돼야만 대장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예.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와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수십억의 돈을 현금으로 마련해서 건네고 그 뒤에 내용 증명으로 이 돈에 대해서 나름대로 남욱 변호사에게 필요성들에 대한 언급까지 했다면 예. 여기에 대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돈은 어디서 마련됐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지를 찾는 게 검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도 예. 이 내용에 대한 명백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검찰에 관한 문제까지 가게 되는데요. 예. 14년도의 선거, 더 나아가서 2022년 대통령 선거의 경선에서의 돈, 이때 선거 자금으로 수십억 그리고 수억 원의 돈들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게 건네졌다면 네네. 최종적인 목적지는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후보가 됐던 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연결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예. 수사의 종착지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욱 교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동안 민주당이 얘기했던 게 증언만 있고 물증은 없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게 물증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나요? 이 내용은 이미 올 4월 11일 날 기사화된 내용이에요. 근데 기사화된 내용이 이제 문서로 이제 내용 증명서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예. 좀 2014년 15년도에 돈이 건네졌다는 내용들이 예. 5년 후에 예를 들면 글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지금 문서로 나옵니다만 네. 내용 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복잡한 사람들이 개입돼 있습니다. 토목업자라고 하는 A 씨가 그렇죠. 있고요. 예. 이걸 문서로 작성했다는 E 씨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토목업자 A 씨가 E 씨를 통해서 로비를 하려고 했던 거죠. 네. 예, 소위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대한 사업권이 획득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토목업자가 저희 E 씨에게 계속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은 내용들이죠. 네네. 그랬더니 E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만들어서 남욱과 김만배에게 이제 대정부 사업자들이 보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가 문서로서 나온 건 처음입니다만 그렇죠.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협박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내용 증명의 형태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약정 계획, 그러니까 서로가 모여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쓸 거야라고 하는 약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내용 증명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소위 진술, 문서로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판단해 봐야 될 내용들이 좀 그러니까 남아 이 있는 것 대표와의 같습니다. 가기 위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증거는 말씀드렸던 아니다. 약정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서로가 협의한 건데 아, 예. 이건 자기가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일종의 내용 증명을 보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방의 예를 들면 주장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알겠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한 사퇴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서른 의원이 처음으로요 이 대표의 사퇴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당내 균열이 커지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네, 서른 의원은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이 대표 퇴진을 처음으로 공개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어제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선 이 대표를 향한 비판적 의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에 쭉 봤을 때 정당의 사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 사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가 우리 갈등, 모순 이런 거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를 악마화하고 있기 때문에 팬덤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냐? 당내의 여러 가지 리더십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연말 앞두고 하여튼 점점 지금 뭔가 큰 판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와간다. 들으신 것처럼 비명계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팬덤 정치와 사당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정당이 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비명계의 움직임이 지금처럼 당이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까지 방어하다간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란 해석도 나오고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궤도에 오를 경우 퇴진 압박 역시 더 강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공화국의 리스크란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태론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이 만든 그림에 굴복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는데요. 각각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공화국의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을 공격하고 사실은 탄압하고 또는 괴멸시키려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 전체의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당 전체가 나서서 방어하지 않겠어요? 대항하지 않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당대표를 일단 내려놓는 게 민주당의 어떤 타격이 덜 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만든 그림에 굴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나 이 집권당의 구상은 민주당 분열이거든요. 예.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이걸 좀 쪼개보려고 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 그게 국민의힘 분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열을 막기 위한 선제 공격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퇴 요구는 당내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법사위 키맨으로 불리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28일 대장동 특검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상정, 논의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이 특검 법안을 처리해야 하죠. 여기서 조정훈 대표의 한 표가 민주당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 대표가 사퇴 결단을 하게 된다면 기꺼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1당의 당대표로서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고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소위 리더십의 모습은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지켜라, 나를 보호해라 뭐 이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진짜로 억울하시면 겹겹이 입고 계신 방탄조끼 다 내려놓고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서 수사받는 게 오히려 더 멋진 모습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의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청드리고 만약에 그런 결단을 하면 저도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위한 한 표에 기꺼이 찬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감 표명 요구에 더해서 사퇴론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현재까지 이 대표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이 대표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도 했었죠.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기다리시는군요. 네, 대표님 그 사법 리스크를 당이 떠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이 직접 해명이나 유감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떠실까요? 대표님 측근들이 대표님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아직 말이 없는 상황까지 보셨죠. 만약 이제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진다면 이 대표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강제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좌에 대한 추적 정도가 들어간 상황인데 그렇죠. 예.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 소환조사 등을 넘어서서 그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더 짙어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예. 지금 약간 점잖게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의 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민주당 내의 가장 고민은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긴 한데 네. 당 대변인부터 당 최고위원에 이르기까지 당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이 나서서 대응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로 전이된 것 아니냐 아하. 이런 부담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끝끝내 나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여기에 대한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과거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졌는데 아직까지도 1심 재판 결과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만약 법원의 판단은
지켜보겠다고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면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갈등의 내용도 깊어지더라.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목소리들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비이재명계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상황은 좀 과대하게 대표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고요.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착수가 됐는지 안 되는지도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대부분 또 진술에 입각해서 얘기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검찰의 피의 사실 공포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성이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지금 이간책을 쓰고 있는 거죠. 뭔가 분열될 것처럼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소위 과거 친이낙연계의 좌장이라는 분께서. 그다음에 친정세균계의 최측근이라는 분께서 조국 전 장관을 가장 선두에서 옹호했던 의원께서 저희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이관책에 선두에서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되니 당 내부도 답답한 거예요. 우리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면 좀 좋은 토론이 벌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니까 뭔가 제가 볼 때는 충심으로 포장된 어떤 권력적인 요구 자체들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당내 또 의심스러운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당이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좀 더 진정성 어린 말씀과 사회적인 당내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툭툭 던지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에 대해서 당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탄핵 과정에서 태블릿 PC와 같은 명징한 증거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발언들은 상당히 좀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전 조정훈 의원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국민의힘에 입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중립의 가면을 벗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로 옮아가는 걸 걱정하는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 있다. 있죠. 당연히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소식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서 오늘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을 했어요. 네,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총파업인데요. 이번 파업의 배경은 사측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이 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이 사측과 8시간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밤 10시쯤 최종 결렬이 선언됐습니다. 이어 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조합원 6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인력 감축 철회하고 노사합의 이행하라. 인력 감축 철회하고 노사합의 이행하라. 노사합의 이행하라. 전면전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화물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6년 만에 총파업으로 출근길 대란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시민들은 평소 출근 시간보다 일찍 집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갑작스럽게 한파가 겹치면서 우려가 더욱 컸었어요. 다행히 출근 대란은 피할 수 있었죠. 네, 오늘 오전 일부 역에서 10분가량 차량 지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지만요. 대체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와 공사가 출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해서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한 게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대체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낮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는 평상시보다 운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은 오늘은 괜찮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결국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하철 노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정부에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을 정치적인 파업으로 개념 정의하고 싶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또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노사협상에 시장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하철 파업 역시 정당성이 없다고 꼬집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어제 목소리와 오늘 나온 오세훈 시장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번 파업의 경우에는 저는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뭐 구조조정 철회, 혁신안 철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또 화물연대 파업과 그 배경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어서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지하철 노조 총파업에 대해 이권을 위해 국민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습니다. 예. 김병민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예. 지금 뭐 강경 대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걱정도 있는데 이 파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시민을 볼모로 또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삼는 파업들은 저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급작스러운 추위 때문에 여러 불편들이 또 가중화되기도 했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이 교통공사, 서울시 지하철 문제를 떠올리게 되면 노조에서는 안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 하나를 찝어서 얘기하자면 12구 참사에 대해서 그 당시 무정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무정차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진실 규명, 거기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큰 사회적 과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본인들의 요구 조건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으로 들어서 일인 거지.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 역할과 책임에 다했는지에 대해서 예. 시민들과 국민들이 오히려 역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면 결국 화물연대에 대한 총파업, 여기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등에 대한 정치적인 연결선상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내용으로 주장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묻고 또 본인들의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요구 조건들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지점이 있을 텐데 네. 정치적인 상황의 파업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 시민들의 공감대 얻기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이 좀 다른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파업만 하면 정치 파업이라고 말씀하시고 파업만 하면 경제가 위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왜 12구 참사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노조가 결정합니까? 공사가 결정하는 문제인 거죠.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예. 덮으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진짜 과도한 파업이라고 하면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 여론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네. 이 최근에 그 지하철 노조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2, 3년 전부터 계속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계속 예. 예를 들면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계속 지금 공사에서는 기계화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실업의 어떤 위기라고 하는 측면들하고 바로 안전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었고 이미 공사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은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교섭과 타협,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안 된다면 저 그때 가서 정치 파업이든 뭐든 말씀하시면 좋은데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협상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세훈 시장이 아까 인터뷰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모두 다 정치적 파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화물연대 파업, 공공운수노조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 제가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어떤 거죠? 다 개별 그 업종마다 네. 자기들의 이해와 요구들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예. 단기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단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이미 6개월 전부터 올 말에 일몰제가 다 끝나기 때문에 정부든 아니면 국회이든 입법이든 아니면 어떤 정부 정책이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은 오늘로 7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정부와 2차 협상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만 사상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까지 지금 발동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협상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 측의 2차 교섭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정부는 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후 즉각 집행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국토부는 지자체 공무원 또 경찰 등과 함께 76개의 조사팀을 꾸려서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화물차주 명단과 주소 등을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기사 2,500여 명 가운데 약 12%인 300여 명에게 명령서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송업체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장 조사 과정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고 네. 이 과정에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예. 국토부 측은 우편 송달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3중 명령서를 통해서 최대한 운송 거부 당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되도록 노력할 거고 또 고의로 회피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나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조별로 우리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되어서 이 시간부터 바로 운수사 그리고 운수 종사자들에게 현장 조사 및 현장 조사 결과를 가지고 운수사와 운수 종사들에게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각지로 출발을 할 것입니다. 운수사들은 바로 오늘 오후에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고 이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번호판 지인만 전문으로 하는 여기에는 한 단계를 거쳐서 운수 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될 것입니다. 참고로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서 이걸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 모두에게 명령서가 송달되기까지는 최대 2주 정도가 소요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정부는 이제 업무 개시 명령 확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불법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면서 사실상 업무 개시 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정유와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계 피해가 큰 품목들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대상에 대해 정유업이 심각한 만큼 다음 차례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어제 나온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목소리와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대응 기조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항공관제사 파업 대응에 비견되기도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니까 일단 그 적당하게 타협을 하겠다 이런 건 없다 이런 방침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81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요. 지금 윤 대통령과 비슷하게 취임 반년 남짓 지난 시점이었고요.
파업 중이던 1만 1,000여 명 항공 관제사 전원을 일시 해고하고 평생 관제사 재취업 자격을 박탈하면서 불법 파업을 단절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윤 대통령 역시 불법 파업 사태에 적당히 타협할 경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국민 불편과 경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네.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법치주의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지만 이 화물연대 측도 이제 물러서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어제 삭발식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어제 삭발식을 열고 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반헌법적인 행위이자 자신들을 향한 계엄령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강하게 항의했죠. 또 울산과 부산, 경기 의왕 물류기지 등 전국 16곳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항만, 봉쇄 등 총파업 수위를 더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총파업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하고 힘차 투쟁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 힘차 투쟁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파업이 폭력적인 양상을 띠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어제 부산에서는 비조합원의 화물차 앞유리에 라이터를 던지고 또 이를 조사하기 위해 나온 경찰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이 폭행을 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비조합원의 차량에 쇠고수를 쏴서 앞유리를 파손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찰은 현재 화물연대 파업 관련 9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15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 현장 모습과 경찰 측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물러가세요. 자, 그쪽에 접근하세요. 방송차 타고 운행하면서 맞은편에 지나가는 그 화물차를 대상으로 물체를 던졌든지 쐈든지.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네, 산업계에서도 파업 장기화로 인한 현장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사실상 멈춰섰고요. 공사가 중단되면서 일용직 근로자 2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소진해가지고 어디에서부터는 이제 물건을 생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이 민주노총에 보게 될까봐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당하게 될까봐. 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이 여야 격돌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입장을 밝혔죠? 네, 이 대표는 오늘 오전에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정부를 향해서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이 반면에 여당에서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한층 힘을 싣고 나섰죠. 조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그동안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해 왔다면서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 해소해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여집니다. 전향적인 태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민노총은 법 위에서 군림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미명 아래 때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윤 대통령의 이제 파업에 대해서 일단 강경 대응 기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평가가 지금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 먼저 김명균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노동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이것을 조합원들이 폭력적인 행위, 예. 혹은 집단의 힘으로써 국가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의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법과 원칙의 기조하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의 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업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시위 때문에 대한민국 조선산업 전체에 큰 타격이 왔던 점들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런 일들처럼 불법으로 강경하게 나서게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일부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이 전체 정말 어렵고 힘든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한테까지 그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는 만큼 예. 여기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여야가 같이 좀 힘을 합쳐서 네. 원칙적인 측면 아래 대한민국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모습들 정부의 지금 하게 되는 조치들의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요? 오죽하면 파업을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자기 일자리를 본인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니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네. 저는 일단 어떤 형태로든 정부와 국회가 임무를 방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네네. 이런 문제들을 처리 못한 것들에 대한 예. 부분이 하나 남아 있는 것이고요. 예. 당연히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저희 초유의 사태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제 행정 명령인 거죠. 근데 그 상위법에 의하면 우리 헌법에는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하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교섭이라고 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게 되면 네네. 교섭 자체가 잘 진행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어. 강대강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래서 정부가 일단 뭐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었습니다. 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 예.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3천억 원의 어떤 뭐 피해가 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예. 또 예를 들면 노동자 한 분이 한 달 동안에 예.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100만 원, 150만 원이라는 사실들도 예. 내가 같이 좀 동시에 예.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협상이 중요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양쪽이 주장하는 게 좀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좀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정부가 뭘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안전 운임제에 대해서 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지금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일찍 정부가 나서서 3년에 대한 연장 얘기를 꺼낸 겁니다.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것보다 더 나간 전체적인 폐지 그리고 예. 품목 확대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예. 주장하게 된다면 예. 국민적 공감대 얻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이걸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죠. 이 재수감 결정 어떤 소식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소식입니다. 네. 현재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문제로 일시 석방돼 재판에 받아왔는데요. 나흘 뒤인 12월 4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하. 정 전 교수 측에서 형 집행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하려 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한 차례 이제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기간 연장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처음 결정됐던 게 이 지난 10월 4일에 1개월 동안 정지가 결정됐었고요. 네. 정 전 교수 측에서 다시 형 집행정지를 3개월 연장해달라고 신청하자 검찰은 석방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 전 교수 측에서 이 형 집행정지가 끝나기 전에 다시 또 연장 신청을 하니까 이번에는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건데요. 네. 검찰은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와 신청 사유, 또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현재로서는 만기 출소일이 2024년 6월 초로 예정된 상태였는데요. 2달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 형 집행정지는 일시 석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남은 현기는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정 전 교수의 현재 건강 상태 이게 어떤지 이게 궁금한데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지난 16일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조국 전 장관은요, 아내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해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2번의 수술을 했고 현재 회복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수술은 잘 됐지만 재활과 회복이 중요한데 구금 기간 동안 몸이 많이 상해서 회복이 빨리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경심 전 교수는요. 지난 18일에 휠체어에 탄 채 공판에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검찰의 결정은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또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에 대한 정경심 교수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요.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없다 이렇게 답답한 심경을 토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마무리되면서 네. 이르면 연내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받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 족쇄를 찬 듯하다 이렇게 토로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이런 시련과 환란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가족 전체가 힘든데 제가 재판을 받는 몸이라서 사실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터널 속에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정경심 전 교수는 앞서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경력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요. 네.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구형된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의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번에는 김종욱 교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네.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좀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부인 같은 경우 동일한 사안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것은 좀 네. 유사하게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판결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어떻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보다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고 또 법학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재심 청구 당연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했을 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조국 전 장관이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국민들에게 예. 충분히 소상한 설명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무죄 판결이 난다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그렇겠죠.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연내에 판결이 난다고 얘기한다면 그 판단에 따라서 예. 조국 전 장관의 현명한 어떤 판단과 행위와 발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심 판결이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예.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그게 지금 현재 2022년 말에 나와서 1심 판결이 난다. 일단 정경심 교수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난 데에 대한 이 공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재판 결과 무죄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에 간 때만 되면 건넌다 만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법원의 판결 존중하고 조국의 강을 좀 완전히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실단사서 제압. 이거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28일 부산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했던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네. 영상 보시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든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는데요. 진정하라고 설득을 시도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경찰이 3단봉을 휘두르면서 A씨를 포위하고 테이저건까지 쏘지만 오히려 흉기를 더 격렬하게 휘두르면서 저항하는데요. 예.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네요. 빠른 판단력으로 한 경찰이 A씨의 허벅지를 조준해서 실탄 발사를 합니다. 결국 흉기 난동범 A씨는 실탄에 맞은 다음에야 순순히 검거가 됩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A 씨가 흉기를 2자루나 가지고 있었고요. 음주 상태라서 더 제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데요. 예. 난동이 벌어진 장소가 길 한복판이고 당시 시간이 9시를 조금 넘은 시간이라서 자칫 시민이 휘말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신속하게 조치해 큰 피해 없이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 A 씨 왜 저렇게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 겁니까? 네, 경찰에 대한 앙심 때문이었습니다. A 씨는 이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요. 벌금형을 선고받자 여기에 불만을 품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건이 있던 당일 112로 경찰이 안 오면 다 해치겠다. 내가 흉기를 4개 들고 있다. 이런 협박 전화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한편 A 씨는요. 탄환이 대퇴부를 관통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은 뒤에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